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원구성 마지노선으로 제기한 날이 됐지만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뜻을 밝히고 있지만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련 내용들 최창열 용의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원구성 협상. 여전히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노선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별 소득이 없이 만남만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는 오후 2시입니다. 아직은 10시 반이니까 2시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만 이 안에 좀 합의점을 좀 도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오전까지 상임위원회 위원들 명단을 제출해라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제 명단을 보고 이제 선거를 하면 될 텐데 명단을 제출하지를 않을 것 같아요. 통합당이. 예. 어차피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번까지 양보했는데 충분히 시간을 줬다라는 입장이긴 해요. 예. 상임위원장 선출 그리고 상임위원회 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근데 그렇게까지 할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 말에 의하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가능성 좀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세요? 저는 그렇게까지 박 의장이 강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독 국회를 개원했잖아요. 개원이 항상 늦어졌지만 이번에 개원은 빨랐습니다. 국회법의 규정은 지켰습니다만 단독 국회 개원도 53년 만이에요, 사실은. 근데 단독이라기 하기보다는 또 열린민주당, 또 정의당, 국민의당 또 같이 또 일단 참여하긴 했잖아요. 제1야당이 빠졌기 때문에 예. 물론 그런 정의당도 참여하고 국민의당도 참여했습니다만 제1야당의 존재라는 건 역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단독 국회라는 용어가 맞고 틀리고의 얘기는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예. 어쨌든 간에 여당과 제1야당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개원이 안 됐단 말이죠. 그 부담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박병석 의장이 일단 자신은 의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거를 강행한다. 이 부담이 너무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2시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모르겠는데 그 국회법에 따른 강행으로 상임위원장을 모든 민주당이 가져가는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법사위원장에 대한 그 협상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여지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는 못할 것이지만 못할 것 같아요. 본회의는 그렇게 강행 처리되듯 안할 열리지는 것 않을 같아요.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우리 국회법상 따지면은 법을 위반한 거죠. 원래대로 하면은 6월 8일까지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6월 5일 날 개원을 한 거고요. 그럼 여당이 그렇게 법을 안 지킨 이유는 뭐죠? 국회법 지키자고 하면서 왜 그럼 6월 8일 날까지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법은 왜 안 지키죠? 그럼 여섯것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기네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꼭 12일까지 해야 됩니까? 10일 날 해도 되고 12일 날 해도 되고 15일 날 해도 되고 그럼 얼마든지 나름대로 정치라는 것은 협상과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네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준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었던 규범을 지킬 수 있는 거 미국 의회 과정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지금 국회법은 성문화된 법입니다. 그러나 의회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문화된 법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규범으로 내려온 불문율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미국 의회가 그래요. 그럼 우리가 13대 국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왔었던 원구성은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와 2014년도 이후에 법사위는 야당한테 준다라고 하는 저는 여당이 얘기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누가 저질렀죠? 지금 여당이 했잖아요. 자기네들이 잘못된 관행을 할 때는 괜찮고 지금은 절대 다수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을 고친다고 한다면 그건 이율배반적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정말 우울한 금요일이 우리 의회 가정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하튼 간에요.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그렇게 법사위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관행대로 전반기는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봤을 때 너무 지나치게 법사위원장이 전행을 저지르고 국민의 질타를 받고
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는 우리가 야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전부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 역할을 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것이 맞다. 이게 누가 얘기한 것 같습니까? 이게 우원식 지금 당권 경쟁에 참여한 우원식 의원이 2012년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일대 얘기한 거예요. 본인들이 그동안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관행대로 하겠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설득력이 너무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양보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대로 하느냐, 국회 법대로 하느냐, 관행을 따르느냐 이 양당 간의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관행은 무너진 적이 있어요. 20대 국회 전반기에 이미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법사위원장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관행을 너무 과도하게 주장하는 것도 전 논리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관행이 정말 지켜지려면 법사위원장이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 시절에 얘기한 것처럼 법사위원회가 제1야당이 맡음으로써 위원장을 여당을 정말 견제하고 균형을 갖게 했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지금의 여당이 야당할 때도 그렇고 지금의 야당이 여당할 때도 그랬고 양쪽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말만 인용할 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내로남불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전 이래서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기능이 악용돼서 권한 남용을 했던 것이고 법사위원회가 권한 남용을 넘어서 월권까지 했던 관행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계속 관행만 주장하는 것도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무조건 법대로 하자고만 하기도 그동안에 여야 합의라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과도해요. 양쪽이 다. 전 그래서 이 체계와 자구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야가 빨리 합의를 해야 돼요. 법사위원회 이 국회법 개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이 법사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는 건 국회법에 따른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얘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풀어나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두면서 여당은 야당 못 믿고 야당은 여당 못 믿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야당이 제1야당이 가져가면 여전히 견제와 균형이라는 명분 하에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는 그 과거의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고 현재 여당에게 야당은 어쨌든 우리가 의석이 현저히 적은데 이 법사위원장까지 주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의 식물 야당이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양쪽 불신이 깔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실무적으로 들어와서 체계 자구 심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전반기 후반기 나누든가.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그대로 두면서 전반기 후반기 또 나눈다면 또 그 문제 또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왜 여야가 잘 협의를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도 조금씩 대안을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서 내놓는 건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서 또 법제위를 2년씩 한 번씩 좀 나눠 갖자, 뭐 법제위원장을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아예 폐지를 하고 윤리위를 이 법사위 내로 좀 가지고 와서 윤리사법위를 신설을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사실 그런 대안들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요구했던 것들이 좀 같이 좀 반영이 되면서 녹아드는 그런 안들이어야 되는데 서로가 생각하는 그런 안들은 또 일단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떠한 대안이라고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대안을 통해서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그건 후반기 원구성 때에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가 한 다음에 한다는 건 상관이 없지만 지금은 전반기 원구성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대승적 차원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야당과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당시 2009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몇 되지도 않는 야당 모습 상임위까지 전부 다 독식하려고 한다면은 그걸 왜 독재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풀어가는 순서로 보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수용 가능한 걸 해야지 저런 식으로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반발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야당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당이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국회가 300명 아닙니까? 그 여야 합쳐가지고 전부 다 280명이에요. 아니, 지금 초선 의원들은 왜 지금 침묵하고 있죠? 여당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게끔 협상하고 타협하라고 하긴 해야지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 지도부가 하는 것만 따라간다고 한다면 저 국회의원이 무슨 300명이 필요하겠는가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법사위를 쪼개든 윤리, 사법위를 신설하든 이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이 새로 취임을 했으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법을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다음이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법제사법위원회를 법 그 두 개로 나누는 거 그건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이 그 법사위원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원래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악용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다른 위원회 이 기능을 부여한다, 나눈다. 그게 왜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냐고요, 도대체가. 이건 우리 초등학생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건 상임위원회 이 기능이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 위원회하고 또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법제위가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예. 그거는 대안이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하나 나온 안인 것 같아서 저는 역시 어차피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국회법은 어차피 이번에 또 어겼어요. 6월 5일 날 개원은 지켰고 6월 8일 날 원구성은 어차피 어기게 됐습니다. 어겼으니까 계속 어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루 이틀 더 어기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큰 의미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지금 보세요. 통합당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서서 뭐 기본소득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예. 진보보다 더 진보다운 얘기도 하니까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상황을 전 뭐 통합당의 이 주장도 대단히 과도해요. 지도 양보를 꼭 뭐 여당이 하는 게 맞는데 야당도 뭔가 대안을 내놓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이건 결과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완전히 독식을 했다 18개 위원회를 네. 그럼 과연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겠어요? 당분간. 근데 당분간이라는 게 언젠간 풀리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얼마나 지금 위기 국면입니까? 포스트 코로나 얘기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모든 상임을 다 여당이 가져가면 그게 또 대통령의 협치 움직임에도 또 부담이 될 수 있을 부담이 것 같은데요. 되고 이왕 어긴 거 만약에 지켰다면 지킨다는 명분에도 하나 있었는데 어차피 6월 8일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박병수 국회의장이 아무 일도 못한다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박 의장님도 그렇고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며칠 더 늦게 한다고 대한민국 의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뭔가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통합당도 그걸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럼 2008년도 당시 총선 끝났을 때 한나라당 153석이고 통합민주당 81석이었어요. 그 격차는 72석 차이였습니다. 지금 177석 대 103석이면 74석 차이라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왜 원구성이 88일간이나 지연됐죠? 그때 원구성을 88일간 지연시키는 데 가장 역할을 했었던 그 정당이 지금의 여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자신들이 했었던 거 2014년부터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이 맡아야 된다는 것. 역사가 있고 기록이 있고 사실이 있는 걸 자꾸만 부정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지금 정당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제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단언컨대 의회 민주주의는 서서히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없이 많은 연구 결과에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8일 날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협치를 무너뜨리고 혼자 단독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요. 제가 볼 때는 여당답지 못하다. 그리고 국민들을 봤을 때 21대 국회는 뭔가 좀 새로워지고 지금 3차 추경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북 전단 문제 와가지고 저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방위조차 열리지도 않고 정보위조차 열리지도 않은 이렇게 한심한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타협을 하고 여당이 양보를 해서 같이 함께 21대 국회를 빨리 출범시키는 일을 국회의장과 여당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한마디만 첨언하면요. 다른 죄가 많은데 아무튼 체계 작구심사 기능 때문에 야당이 또 법안을 잡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깔려 있잖아요. 이게 아주 실무적인 얘기예요. 다른 얘기 다 할 수 있는 얘기다. 추상적인 얘기들이고 이걸 어떻게 담보해야 돼요. 야당도. 야당, 제1야당이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우리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당도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당의 우려는 일리 있는 우려예요. 사실은. 예. 그런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한 게 아니었잖아요. 국회를 막은 기능이었기 때문에 통합당 만약에 민주당이 양보를 하더라도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악용하지 않겠다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치적 합의가 되고 뭐가 있지 않으면
여당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체계 자구 심사를 사전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는 그건 법사위 활동에 대해서 제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오히려 그거는 일반 국민들이 보고 제가 알기엔 대하는 그겁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식에 대해서 체계 자구 심사 정도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온 거를 아예 법을 바꾼 적도 있습니다. 법사위가 분명히 잘못된 관행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정 활동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는 이해를 가지만 아예 체계 자구 심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여하튼 우리 최 교수님이 우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빨리 이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이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아니 지금 12일 날 개원하나 13일 날 개원하나 15일 날 개원하나 이게 무슨 큰 차이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정치는 과정이다, 결과보다라는 거 말씀 좀 그 드리겠습니다. 협치 이야기를 해서 하나만 좀 짧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미래통합당 신보라 최고위원이 지금 그 국무총리 산하실 산하에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합류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에 있었던 그 지도부 인사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인사로서 좀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서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정세균 의장님, 그 총리께서 총리, 예. 약속을 지킨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리에 취임하기 전에 협치 내각을 좀 만들고 싶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웨덴에 있어서의 하르프 순두 민주주의, 그러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총리가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협치를 만들어 가자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그래서 협치를 제도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정세균 의장, 총리께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빨리 원구성이 마무리가 되면 예. 2단계는 이제는 국무총리실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협치 내각을 만드는 데서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고 그런 의미에서도 빨리 21대 국회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파행을 가지는 말고 예. 협치를 보여줘야지만이 대통령도 개원 전술도 하시고 그 협치 내각을 만들 수 있는 기반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통 큰 차원에서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좀 짧게 뭐 당연히 뭐 긍정적이죠. 워낙 지금 우리 정치가 진영 간 대립으로 일관하고 있고 극단적 지지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뭐 대북 전단 문제만도 그래요. 그것도 이념 간에, 그것도 진영 간에. 모든 게 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가 전 의원입니다만 통합당 의원을 합류시켰다고 대단히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굳이 그걸 뭐 연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협치나 일반 거버넌스라는 차원에서 볼 때 여야로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야당도 여당에 대한 투표라고 야당도 여당 이런 교차 투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이 얘기해 국회법 114조 2 나와 있어요. 국회법에. 그러니까 그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지난번에 그 야당 의원을 같이 참여시키는 거 그래야 그런 것들이 하나의 단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총리도 그렇고 국회의장이 하면 당적이 당연히 없으니까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단히 좀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도 좀 이런 협치의 모습을 네. 좀 보여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전에 경기도의 브리핑 내용도 좀 듣고 왔습니다만 청와대도 정부 민간단체 두고 고발한 이후에 전단 살포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대응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대북 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얘기하는 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근데 그 이제 대북 전단을 쭉 읽어보면요. 과도한 표현이 너무 많아요. 물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로 북한 주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북한이라는 체제를 비난하기 위한 것인지 약간 애매하게 내요 경계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대북전단이라는 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북한이 대북전단을 탈북단체들이 살포하는 걸 하나의 빌미로 여러 주장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기 대내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잘 진전도 안 되고 또 우리 남한이 대북 제재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잘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불만 또 대내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트집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북 전단은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이었어요. 2018년도 4.27 선언이었고 또 법을 적용하기에 따라서는 법률 위반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과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득이 되는 것인지 이게 국민이 우리 국민이 다 압니다. 북한 주민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법원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될 때는 표현의 자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도 한 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표현의 자유 하나만으로 막지 못한다. 만약 그렇게 하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정부가 무능하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전 그래서 이거는 물론 청와대가 북한이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쓰레기다, 뭐 배신자다, 우리 정부를 이렇게 욕한 거 여기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별개로 보다 이 대북전단 살포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도움할 수 있는 법을 적용해서 물론 억지로 법을 적용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요 이건 좀 막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구의 도움이 그 접경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 통합당은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 그러니까 민간 단체를 고발을 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접경 지역에 계신 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설득과 법적 고발에 대한 문제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좀 보는 거죠. 2014년도에도 뭐 비슷한 식으로 북한이 반응을 일으킨 적도 있지만 예. 어느 정도 지금 정부가 대북 단체에 관련돼서 좀 설득을 하고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정부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탈북자 단체를 만나서 설득한 적이 있나요? 설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이것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 어떠한 경우를 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정신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훼손된다고 한다면 그건 위헌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리를 따져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우리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면 유신 때의 그 인권이 우리가 제약을 받았을 때에 그 말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제한을 말씀하시는 한다고 한다면 안보적 보수, 반공적 보수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안다면 안보적 진보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60항쟁 통해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희생된 분들한테 국민들이 더 나가서 정부가 훈장을 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부분 속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왜 대한민국에서 인권이 유린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투쟁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 부분을 알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법적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 좀 형평성에서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예.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국내의 여러 단체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저렇게 무슨 경기도지사가 특별 사법 경찰관을 투입한 저는 특별 사법 경찰단이 있나요? 처음 알았는데 투입한다라고 또 몰라면 전례 없는 일이지만 전례 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준수를 하고 이거는 중앙정부가 할 것인지 지방정부가 할 것.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 연방정부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정부가 너무 빠르게 반응한 것도 좋지만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적 선을 넘어서서 과도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이라고 연결시켜 빨리 국회도 열어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민의 대표 기관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머리를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립니다. 대체로 김 교수님하고는 의견이 약간 다르면서도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부분 저하고 많이 다르네요. 많이 저하고 다른데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이 조치 취한 거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전 뭐 개인적으로 대북전단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은 뭐 또 하나의 논란의 영역은 있을 수 있어요. 설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설득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이건 사실은 지금의 야당이 그 집권했을 때도 이 설득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도 설득을 이런 많이 이야기가 했고, 있었죠. 저는 이 지금 대북 전단을 내려보내는 분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북한을 위하는 것인지 그걸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문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게 빌미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게 무슨 남북관계에 큰 도움이 되거나 북한의 인권, 우리가 또 인권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하죠, 물론. 근데 이 부분을 인권과 연결시켜서 인권은 지적 못하면서 왜 이건 또 막느냐? 이 논리도 좀 과도하게 느껴지고 좀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늘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위험자 선포하겠다. 약간 이제 비판적인 관점에서 볼 땐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전 이렇게 해서라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을 잘 적용해가지고 위험 요소를 미리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고 설득도 해 나가야죠. 예. 그러나 설득이 잘 안 될 때는 그리고 이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기엔 국민들이 뭐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이 대북전단 금지하라는 여론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많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이 부분은 조금 전향적으로 통합당도
이거 자제합시다. 통합당 얘기를 해줘야 돼요. 통합당이. 예. 이런 것이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대북전단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이게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의 이거가 표현의 자유의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면 또 뭐 법률 논리라고 할 말은 없는데 과연 예. 이게 표현의 자유의 영역만으로만 얘기되는 것이냐. 알겠습니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헌법에서 보장된 정신은요, 어떤 경우라도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원칙을 갖고 진보가 과거 보수보다 훨씬 도덕적 우월성과 더불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았었던 이유는 뭐였었냐면요. 그 안보라는 이유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된 적이 유신 독재 시대 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인권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저렇게 삐라가 남북교류협력의 물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많은 법조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위반이다. 그게 선언인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등등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력 발휘를 해야죠. 모든 것을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국민을 설득을 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렇게 훨씬 필요한 것이지 경기도지사가 물론 자신의 집정지역이라고 얘기는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많은 국민들에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여론조사 결과를 봐더라도 물론 일부 조사에서는 뭐 전단을 반대하는 것이 높다고 하지만 또 상당히 또 많은 숫자는 그분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바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왜 이렇게만 해야 되냐는 거를 청와대나 통일부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의 리더십이 좀 보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접경 지역에서 이렇게 대북 전단을 한번 살포를 네. 하려고 하면서 서로 굉장히 좀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됐던 그렇습니다. 시기가 있었고 거기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또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접경 지역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자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런 정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보셨나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너무 지속적이지도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반응하는 거는 좋지만 효과성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굉장히 낮았다. 이번에는 물론 여러 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북한이 직접적으로 담화를 발표해서 이거를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을 정말 이거는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고 호소를 해야 돼요. 호소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는 부득이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는. 앞에 거는 다 생략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냥 검찰 고발하고 그리고 조사 들어가고 체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의 좀 더 구체적인 좀 더 설득이 필요했다. 호소가 필요하고 설득이 예, 필요한 그런 거죠. 김 말씀이죠. 교수님 말씀 일리 있다고 보는데 설득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설득한다고 될 것 같지가 않아 보이니까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고 제가 뭐 정부 당국자 아닙니다만 유신 독재 때 인권과 비교하는 건 뭐 진짜 과도한 비유인 것 같고 뭐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예. 아무튼 대북 전단 문제 이 문제는요 그 내용을 보세요. 꼭 그렇게 써야 됩니까? 굳이 남의 정권을 그렇게 자극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국익에 도움 안 됩니다. 게다가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접경 지역주민이 현실적으로 안보 위협을 느껴요. 자기 생명의 위협을. 그럼 제가 만약에 접경 지역 주민이다. 저 더한 행동을 할 것 같아요. 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 근데 인권이니까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지금 인권을 우리 국민의 인권을 이걸 침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남북 아주 교류 잠깐만. 협력법 제 말씀 예, 들어요. 말씀하세요. 헌법적인 아주 범죄적 차원에서 헌법학적으로 볼 때 표현의 자유 문제 그게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그게 아니면 뭐 이런 논란도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간에 그것이 꼭 표현의 자유에 인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기엔 다른 요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정부가 설득 안 했다 설득 많이 했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 안 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느냐 왜 경기도가 이렇게 경기도 접경지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발동해야죠 이런 거. 그럼 경기도지사 왜 있는 겁니까 이런 거 발동 안 하면. 아니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권에 관련된 얘기한 게 아니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글쎄요, 예를 들어서 유신 시대에 대한민국이 겪었었던 인권 유린에 대한 거와 현재 북한에서 있는 인권의 가정을 비교한다면 더 최악이에요. 지금 북한은
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최악인데 뭐, 그 대북 전단을 그렇게 과도하게 비난할 아니 게 그게 아니죠. 그건 가정소 방법의 왜 문제. 대북 전단을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 알겠는데 이 부분은 원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예,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늘의 두 쪽이 나도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이러이러할 때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어요. 대법관이 모르고 그런 걸 내렸겠어요 판결을. 네. 표현의 자유의 문제이냐,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치권에서도 아직까지 좀 공방이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의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